유래된 지가 1700년 역사인데, 그 1700년 역사 동안 부처님의 경전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되고 감정, 정서가 된, 그래서 그 생각과 정서 속에서 일상을 영위해 나간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 삶의 흔적, 그 대표적인 것이 의식주여,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상에 감명을 받거나 그 사상이 자기 생각이 되고 그 사상에 근거한 자기 감성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증적 자료는 삶의 흔적, 그것이 수백 년간 축적되면 문화가 돼. 그리고 그 남은 자치가 문화유산이야. 부처님께서 문자가 일반화되기 전에 당신이 깨친 바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니까 들으면 녹음기처럼 그 듣는 말을 완전히 기억내.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100여 개씩 외웠는데 지금은 자기 번호도 못 외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시키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지고 글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똑같아. 부처님의 경전을 목각으로 만들어서 보관한 것이 장경각에 있는 목판본이요. 그놈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아는 사람은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 그러면 알았으면 그게 말씀을 글자로 새겨놓은 거나 부처님의 사상과 정서를 삶의 흔적으로 남긴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불교가 남겨놓은 문화적 흔적은 필만 대장경과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대장경은 썰이에요. 썰.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문화유산은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증거예요. 내가 부처님 사상을 배우고 익혀서 그 법대로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실증적 자료로 보이는 것이 문화유산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8만 대장경 중요한지는 알아도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문화유산의 원형성을, 순수성을 그대로 잘 지키고 보존하면 그것이 바로 전법을 안장시키는 것인데 몰라요. 경전을 보고도 읽을 줄 모르는 것이나 1700년간 이 땅에 사는 수행자들이 삶을 통해서 축적시켜놓은 문화유산에 대해서 볼 줄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조계종 성녀는 모릅니다. 봉사예요. 봉사. 문화인식에 대한 맹인에 가까워요. 이것이 기가 막혀서 평생 노가다 십장만 한 거예요. 우리 사찰조용의 정정성, 원형성
그것에 담겨져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법칙과 이런 것들이 뭐지? 손만 대면 해소하는 거야. 손만 대면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마치 팔만 대장경 밑에다가 지 식대로 거기다가 글씨를 바꿔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글씨를 바꿔서 새겨버린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인데 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준 이 텍스트는 다른 게 아니고 작년에 수양공사 사장이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 아니, 하나만 가지고 이거 틀리나? 똑같은 이거 수양공사 사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뭘로 얘기할까 하다가 수자원공사가 원래 물 이용을 위한 그 자원 개발 부서예요. 근데 이게 소관이 환경부로 넘어갔어. 그 말은 개발과 이용의 극대화라는 그 목표에서 이제는 보존, 자연생태 환경질서의 유지 보존이라고 해서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수질에 관한 업무도 같이 부과한 거예요. 개발과 보존을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자연에 대한 태도나 또 정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내부의 문화적 유전자처럼 생태 보존에 대한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너 선대로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잠재력을 다시 재현하면 끝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준 그 텍스트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사진이 많이 첨부되어 있는데 서문 사진을 첨부하면 페이지 수가 많아져. 그리고 이거는 잠깐 강의해서 끝날 성질은 아닌데 그 후에 이게 뭐 환경부에서 강의 요청이 있고 몇 군데 있었는데 내가 다 거절했어요. 그 내가 써놓은 원고 그냥 나눠줘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유튜브에 전부 공개가 되니까 보건 되지 내가 가서 번거롭게 다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내가 거기 갔는데 여기나 받자고 가겠냐고 안 한다고. 그거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환경부 사이트 아니라 수양공사 사이트에 가서 열어서 보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거든요. 참고하시고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그 원고에 보면 요즘에는 생태 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이 생태 환경이라는 것은 생명계의 위기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계의 위기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상난동, 그 다음에 뭐 폭우, 재앙, 많죠. 텔레비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환경부가 개발과 이용 극대화의 목표에서부터 이제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질서 유지의 업무가 부과된 것 자체는 지구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적 그 환경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식수, 그 다음에 건강한 그 식수를 공급해야 되는 이런 목표가 동시에 추구돼야 되니까
업무가 너한테 주어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유적 속에 깃들어 있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 질서의 실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체화되면은 또 우리 부처님 불교 절주반의 생활 자체가 그래요. 지극히 생태적이고 지극히 환경적이에요. 보면 예를 들자면 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요 타이트해요. 딱 붙어 있어. 근데 스님들의 옷은 1700년 동안 루즈하잖아요. 헐렁헐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이 어째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실제로는요, 요즘은 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 패스트푸드야. 빨리 먹어. 그리고 완전 가공식품이다 그 말이야. 젓가락하고 입만 대면 끝나. 조리 과정이 없어. 우리 사찰 음식은 어째요? 슬로우 푸드야. 밭에 가서 불 뜯어다 다듬어갖고 절이고 무치고 그래서 올려서 먹는 거야. 슬로우 푸드. 그 조리 과정이 있잖아요. 요즘은 조리 과정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어째요? 집이 여러분의 사는 집은 도둑로 만들어 온 것을 넘어서서 바람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놨어. 폐쇄적 공간이야. 그게 자연과 그게 빛도 안 들어오고 공기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폐쇄적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방 안에 앉아있으면 이웃집에서 싸우면 소리가 들려요. 밖에 비가 오면 빗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해가 뜨면 빛이 들어오고 해가 넘어가도 노을이 들어오고 별빛이 달빛이 깃들어 오는 곳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간의 절반의 소통, 절반의 단절 이런 상태예요. 근데 서양식 건줄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건물은 자연과 완전히 천안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도 안 들어와, 빛도 안 들어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라는 것은 자연 속에 있고 인간 속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인간이 있는 소위 유기적 관계 속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어떻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입는 옷을 나쁜 옷의 상징이 핫바지잖아. 응? 좋은 옷의 상징이 일본말로 가다마이야. 응?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은 뭐예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니까. 위 확장증 걸리고 뭐 소화불량 오고 무슨. 근데 요즘 건강한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자연 생태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한 생존을 위한 결국은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이치가 분류적으로 보면 자리리타, 자리리타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그래요. 참으로 자기를 이롭게 하려거든 남도 함께 이롭게 하라. 나만 이루면 된다는 없어요. 나만 이롭게 하면 내가 결국 괴로움을 당한다. 이게 자리리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요, 진정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남 또한 이롭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이게 자리리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선택, 일상에서의 늘 선택은 그래요. 나도 이익되고 너도 이익되는 것이 참으로 진실된 것이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 응? 지금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것이 그 지속성,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나, 너, 우리 셋이 다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찰 배영은 모든 성명들에게도 다 좋고 나에게도 다 좋은 거예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생태환경 질서나 유지 정수라는 게 결국은 자리리타예요. 아주 부동의 철학이고 부동의 원칙이고 부동의 기준이에요. 자리리타. 그러면 이제 어째서 이렇게 환경재앙이 많이 올까?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원인이 뭐냐면 발전된 과학 지식이에요. 그게 자연 생태 속에 있는 그 자연물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존재의 방식이라든지 변화 과정을 다 깨뜨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한 또 기술, 그것을 이용하고 제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 기술력에 의해서 이제 자연환경 훼손이나 질서교란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기술론적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학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쓰는 사람한테 있어요. 칼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살인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유용한 생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과학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용하는 거예요. 남용이 뭐예요? 왜 남용을 하겠어요? 탐욕심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훼손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달된 기술과 그 다음에 발전된 과학 지식을 가장 합리적으로 선용할 수 있는 생각이 중요한 것인데 그 생각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있어요. 생명중심 사상입니다. 다른 종교는 생명중심 사상을 표방한 종교가 없어요. 다 인간중심입니다. 모든
자연 생태 속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자연 생태계의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니 마음대로 쓰라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서양사회의 과학 발달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면 자연 자원을 사람이 손쉽게 대량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공존의 질서가 뭘까 이런데하고는 아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서구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철학의 배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인간 중심주의예요. 생명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주의가 아주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 중심주의예요. 정신 중심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것도 생명이나 인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돈, 물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주의. 적자생존이에요. 승자승이라는 말이에요. 생자독식이고. 시장주의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자본을 독점하는 거예요. 나눠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정당화되고 그런 거예요. 괜찮다예요. 혼자 다 먹어도 네가 이겼으니까 네가 다 먹어도 괜찮다. 좀 주고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나눠 먹어라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눈에 볼 때는, 내 눈에 비추기는 자연 질서의 파괴나 자연자원 남에게 이걸 정당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밖에 구체한 논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세계 석학과 미래학자들은 한사코 동양 철학이 현대 문명사 치유와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동양 철학에 담겨 있어서 한결을 같이 인류적 미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 서양 사람들은 너희는 보물을 갖고 있는, 너희는 진짜 우리 자기들 역사에는 없는 보물을 너희는 갖고 있다. 그것이 우리 미래 인류를 구제할 것이다. 구세주다 이래. 뭐야? 내가 그런 것이 있다고?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두리번 살펴서 저놈들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있는데 저렇게 걱정을 할까?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 학자라는 사람도 그래. 관심도 없고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 대안으로서의 동양 사상의 핵심은 불교 안에 있어요. 불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방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사찰 소용 속에 깃들어 있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질서를 탐구해 봄으로써 지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인간 정신 중 하나인 염성기능. 염성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결과에 대해서 의미,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예요. 의미와 가치 문제. 가치하고 의미는 같은 것 같아도 좀 다른 언어예요.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다루고 해결하는 창조성의 기능.
지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게 뭘까? 지금 내게 이익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이익을 넘어서서 가치와 의미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성기능이에요. 영성기능. 우리는 한국 사회는 심각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부처님 법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면 망합니다. 안 망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 쇠망에 관한 유럽의 모든 역사나 인류의 모든 역사가 쇠망에 관한 그 과정이 꼭 그래요. 지금 뭐 요새 젊은이들한테 남이 있으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형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익되면 채가고 이익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버리면 지금 이익되지 않지만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이건 없어요.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영성기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망해야지. 요새 연세 드신 분들이 세상 참 나빠졌다, 험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바로 원망하고 있는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한테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은 성장 과정에서 부족하잖아요. 가난했잖아요. 30대를 제대로 온전히 먹고 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 가난의 무덤, 그 가난의 공포, 두려움, 끼니를 다 하지 못하는 그것은 매우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자식에게 학습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느 사회, 공동체 사회, 시족, 마을 공동체, 시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 다 그렇게 어울려져 살았어요. 근데 6.25 전쟁을 나고 보니까 형제가도 다 필요 없어. 어떻게 하든지 내 한 몸이라도 살아남아야 되는 게 있어. 한쪽은 형제 앞이다. 한쪽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뭐 남쪽군이라고 북쪽군이라고 서로 촛불이 되고 싸워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밀고 하고. 근데 부모 형제고 다 필요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해는 공동체, 가는 공동체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 아픈 역사가 이것은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해요.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니까 옛날에 내가 늘 하는 소리가 있어. 하루 삼시세끼 보리밥이라도 먹으면 동네 부자요. 삼시세끼 쌀밥 먹으면 면 부자요. 삼시세끼 쌀밥에 고기 반찬 먹으면 구운 부자요. 지금 생각하면 하찮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다 마을 부자를 넘어져서 구운 부자요. 옛날 가지고. 이 아픈 과거 역사가 오늘의 여러분의 후손들, 젊은이들을 그렇게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저지하고
수정을 누가 했어야 되냐면 선지자가 했어야 됩니다. 특히 불교도가 선배들이 했어야 돼요. 성하고는 아주 문화 월드컵을 해야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즐기면서 돈 좀 떨고 놀고 갈 것이다. 그걸 안 하면 일본에 가서 돈은 다 쓰고 우리는 땅만 장소만 빌려주면 꼴이 된다. 이래가지고 긴박하게 돌아갈 때 내가 제안한 것이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는 시작에서 끝까지 원전이 내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다 다른 사람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이 불교 문화의 대중화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찰에 가서 그때 당시 템플스테이 할 때요, 힘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근데 이해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제관광공사. 우리나라에 왔다 간 사람들이 리서치 조사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다시 한국에 오고 싶은 유인 요인이 뭔가를 분석해 보니까 불교와 사찰이에요. 관광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그 코스에다 그걸 넣지 않아갖고 살짝 봤는데 더 심도 있게 많이 오래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우리한테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문광부나 기획예산처 설득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은 내 친구 임상규가 예산실장을 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공갈랐잖아요. 너 안 주면 죽는다고. 친구육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놔두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찰 건축이라는 것이 그 건축이라는 게 일종의 종합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거 하려면 며칠을 해야 되는데 우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말을 해주고 강의를 끝내도록 할게요. 집을 지으려면 집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집터를 터잡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 고르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을 어디다 많이 지었어요? 산중에 절이 많잖아요. 산중에 절이 많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자연 속으로 간다는 뜻 아니에요. 자연성이 더 높은 것이 이 도시구역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산중에 간다. 자연 친화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터를 고르는데 그러면 그게 입지 조건이 그걸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 좌청룡 우백고 예산 뒤쪽에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터를 잡은데 이런 난등에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옹팡한 데다가 집을 지어. 자연 속의 사찰이지 자연을 누르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서양 집은, 서양의 성당은 산 꼭대기에다 지어. 근데 계곡에다는 성당 이런 걸 안 지어. 뾰족한 데다 지어. 우리는 옹팡한 데다 지어.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고 대화하듯이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고. 관계성의 문화예요.
지배와 종속의 그런 문화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를 고를 때 땅을 산종 땅은 경사가 있잖아요. 전라도 말로 깔끔하기다. 그러면 땅을 팽팽히 해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은 장비 가지고 경사를 딱 잘라서 앞으로 메우고 딱 잘라서 앞으로 말고 계단처럼 그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근데 그 계단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경사가 있는데 뒷 땅을 파서 앞에다 메워서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뭘 문제가 있냐 하면 뒤에 잘라놓은 데서 비만 오면은 습기가 차. 물이 나오고. 그러면 이런 경사를 그대로 놔두고 돌 갖다 축대를 쌓고 그 뒤채로 축대로 쌓고 뒤를 채워서 계단식으로 만들면 원래 땅에 있는 지 바닥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손도 안 냈네요. 그냥 그 위에 얹혀놓은 거지. 그러면 1000만년 동안 물이 흐르던 대로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솟아오를 이유가 아무리 포고와도 땅속에서 무슨 뒷이 축축해가지고 항상 곰팡이 피고 그런 일이 없어. 그게 지혜로워. 근데 요새는 집지라면 땅 아무데나 포크링 갖다가 방으로 그 털을 그렇게 잡아. 그게 무식해. 그게 자연하고 아니 나 이 위에다 그냥 집안 재지 있고 살란다. 자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너 산책이 안 되고 내가 좀 그 위에 얹혀서 살기만 공댕이만 깔고 그냥 있을란다 이러거든. 그럼 그러시오. 자연이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힘들다요 그래. 근데 잘라버리니까 해코지를 해요 자연이. 요것 봐라. 물벼락이나 한번 맞아봐라. 그 다음에 더 많이 하면 사태 나갖고 토사가 막 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너 연금하면 봐라. 그 재앙이 없잖아요. 그렇게 집 짓는 거예요. 온파한 데다 짓고 단등에다 하는데요. 그 다음에 산중에다 짓을게요. 이제 이런 것이 자연과 사찰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갖고 뭐 여러 가지 왜 사찰이 산중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산에다 짓는 것이 포기에다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에 간가? 이것에 대해서는 산악신앙설이 있어. 산악신앙설. 그렇게 성소, 지성소 이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갖는 초세속주의, 송리, 배인, 소처, 공한처, 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할 때 옛날 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세속을 떠나서 송리, 비인, 사람 출입이 없는 그런 곳에다가 소액체를 지은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의 도입설, 선수행에 가장 알맞은 장소를 적시하기를 벽송, 신곡, 행자, 소서 이렇게 돼 있어. 벽송이라는 것은 푸른 소나무 말이에요. 짙푸른 소나무라는 뜻이야. 숲이 우거지고 신곡, 물이 철철 흐르는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 소서, 그런 곳에 서시간다, 깃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특별히 좋은 데가 있다. 근데 풍지에 명당은 없거든. 산자락 주변에 있지.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배불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요. 배불 정책 때문에 도심 속에, 도해 속에 사찰을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절로 쫓겨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런 몇 가지 이유에 의해서 산중사찰이 많아진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불교는 부처님 신앙보다 개인은 부처님을 막 추앙하는 오 주여 하는 것이 오 부처여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예? 그럼 뭐예요? 개인의 수행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 내가 부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성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수행과 성불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순수성을 되찾는 것, 본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분별, 망상, 식심이 배제된 본래 상태에 정멸 상태의 자기로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 있는 걸 없는 것을 뭐 찾는 것이 아니에요.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소액이 뭘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시 되돌아가 환원이에요. 환원. 그런데 순수성을 되찾는 것이므로 이는 자연이라는 것이 자정력이 있어요. 사람이 훼손시켜 놓으면 서로 자기의 본래 질서대로 되돌아가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자정력에 의해서 훼손되고 오염된 자신을 정화하여 본래적 자기 모습과 생태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과 불과 수행의 이치가 같으므로 평지보다 자연친화적인 성지가람이 대중을 이루어진 배경으로 추론한다. 그 제 주장이에요. 자연이 훼손된 자연이 우리가 번뇌망상으로 고통이 가득하고 성교계곡의 아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걸 제도하는 것이라는 게 본래자기 공한 발전 위에 정멸한 자기 본래의 것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것도 그 훼손의 상처의 아픔으로부터 자연 자체가 자정력에 의해서 자연의 자기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생태 질서로 환원시켜 나가는 과정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를 좋아했나 보다. 이런 내용이고 시간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또 중요한 거 놓쳐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사찰 건물을 볼 때 불교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서양은 이분법적이죠. 너, you and I, 너냐, 나냐. 그 다음에 좋냐, 나쁘냐.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딱 양단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 나, 그리고 제3색깔, 너가, 우리가 있어. 여러분은 독자고요. 내 엄마 그러네. 근데 서양은 전부 my father, my mother 그래. 우리 엄마라고 그래. 공유할 형제가 없는데도 우리 엄마라고 그래요. 내 엄마지. 지금 하나인데. 문화적 유전자가 그래. 우리의 사상과 정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 나, 우리가 있어. 그 다음에 선, 악, 같이 중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에도 속하지 않고 악에도 속하지 않은 것. 그것이 중도거든. 가장 이상적인 것이야. 그냥 편하고. 그렇죠? 이거거든. 그 다음에 이익 불이익이 아니라 공유가 있어. 공유도 공급 공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찰 건축에 이 사상과 생각이 그러니까 부처님 법망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것.
지금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나중에도 좋은 것, 이것이 참된 것이다. 그렇죠? 어? 그건 앞에는 모두에게라는 뜻이고 뒤에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와 같이 모두에게 다 좋아야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지으냐, 평면 구성을 하는데 왼쪽 칸, 오른쪽 칸, 가운데 칸 3칸으로 해. 또 안 그러면 5칸 집을 지으면 가운데 한 칸은 좀 크게 짓고 좌우로 2칸, 2칸, 5칸을 해. 그러니까 짝수칸으로 지은 집이 없어. 어? 홀수요. 그 말은 가운데 칸 개념이 있는 거야. 중앙 개념이 있어. 그걸 확대해서 중앙 개념이, 우리 개념이, 공유 개념이, 중도 개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칸보다 중앙 칸을 넓게 잡아. 중앙 칸은 큰 간격이 똑같지가 않아. 가운데 칸만 특별히, 나머지가 다 9칸이면 가운데 칸은 12자, 좌우가 12자면 가운데 칸은 15자, 이렇게 더 크게 잡아서 중앙 개념이 희박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거든.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서양의 집은, 특히 중동의 건물은, 집이라는 게 그 지붕, 집책, 기단 이렇게 돼 있어. 상중하 이렇게 돼 있는데, 중동의 집은 집만 있어. 기단도 없고 지붕도 없어. 비도 안 오니까. 근데 유럽의 집은 집책하고 지붕은 있어. 근데 기단 개념이 매우 희박해. 근데 우리는 평화상간이라도 기단, 집체, 지붕이 분명해. 나간 민속좀 가봐요. 그 축대 그럼 쌀라면 옛날에 들어다 저다가 할 때 얼마나 힘들어. 거기 너무 비싸서 축대를 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상중하로 구성해. 근데 서양의 집들이나 성당이나 뭐하면 상중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응? 지붕이 집체 같고 집체가 지붕 같고 쭉쭉 뽑아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3분 석성자, 나눌 분자, 3분 변작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상중하, 그 다음에 좌우 중앙. 이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살림할 때 큰 놈 이놈 주고 작은 놈 이놈 주고, 자식이 둘이면 양쪽으로 주지 말고 하나는 뒀다. 이거는 서감껏 이래야 돼. 셋으로 나. 딱 둘이만, 부부간에 둘이만 살다도 요 한놈은 누가 올지 모르게 놔두자. 이거야. 그게 우리다운 삶의 지혜야. 항상. 똑같거든? 이제 끝으로 내가 얘기해 줄 것이 있어. 심효상이라는 분이 있어. 건축가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제1인자라고도 할 수 있어. 건축가로서. 근데 이분이 나한테 자기 책을 4권을 갖고 왔어.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자기는 우리 건축의 공간 개념과 구성 요소를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한 것이 자기 건축 철학이고 논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답변. 다른 사람한테는 다 이렇게 말을 해서 통했는가 모르는데 나한테는 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기꾼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거짓말이요. 그렇게 말했거든.
또 김영미 씨라고 금산건축 여기 광주시청 전라도청 설계한 모양 그 집 아버지가 전대조대 건축가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사람들도 다 서울대 출신들이고 그래. 파리에서 박사하고. 한 번은 이제 세종시 집을 짓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내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주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는데 믿지. 아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믿어. 근데 시공하려고 현장에 가보니까 엉망이야. 그게 전화해서 내가 하는 말, 문자로도 하는 말, 나무 깎아서 구조체를 만들고 기와 이면 한옥이냐? 그거는 목조 건물이지 한옥이냐고. 우리 건축의 법식, 기본 법식이 준수됐을 때만 우리 건축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목조 건축은 있지만 한옥은 없다 그래서 동의하냐? 아무 말 못하지. 그거 왜 그러냐? 우리 건축에는 내가 설정한 5가지 기본 법칙이 있어. 그것이 요즘에 지으면서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변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조가 법식이 유지된 상태에서의 변형을 쓰는 것은 창조적 변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법식을 놓아버리면 이거는 목조 건물이고 우리 건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요상의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건물은 전부 직선이에요, 직선. 근데 우리 건축에는 직선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 건축은 자연지향성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본 삼천 그 어디에도 우리가 쓰는 저런 기하학적인 직선이 존재하는가요? 이런 기하학적 직선이 존재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적 직선을 연출하고 표출하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단지 인간만 합니다. 단지 이 지상에서 이런 직선을 쓰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하학적 직선은 인위, 인간에 의해서 미작된, 작성된 것이라는 뜻이 돼요. 인위의 표상이 직선이에요. 근데 자연 생태 속에 기하학적 직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 곡선이에요. 그럼 우리 건축은 100%가 곡선이에요. 그런데 기하학적 직선을 최소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100%는 과장된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 조형은 직선을 최소화하고 곡선을 확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자연주의적이라고 말이죠. 자연 생태계를 차용해다 그대로 준용한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수혜상에는 맨 직선을 분화시켜갖고 짜잘하게 잘라서 쓰는 것은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우리 조형에 우리 구성에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갈 게 산천을 다 다니면서 둘러보세요. 내가 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정말 삶 속에는 기하학적 직선은 없다. 아무리 기암 절벽이라 하더라도 엄밀하는 데서 기하학적 직선은 아니에요. 세밀하게 보면 다 곡선일 뿐이에요. 이걸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축의 첨화선 보세요. 첨화선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특히 전라도 퍽쩍하지 않고 두리뭉실 이렇게 생긴 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걸 거꾸로 딱 뒤집어 놓으면 우리 참화산이에요. 반전시켜 놓은 거 전부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산에 있는 나무를 데리다가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그대로 기둥으로 쓰고 석가리로 쓰고 대들보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얼마 전에 가니까 고창 선운사 보제루가 그전에는 조선연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그걸 보물로 지정을 했어. 연수로 보면 보물이 될 만한 재물은 아니야. 근데 그거는 우리 조형의 자연주의적 성향을 아주 적나라하게 과다하게 노출되는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가지치기도 안 했어. 그냥.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게 사찰건축이고 이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 새롭게 들린다는 말 자체는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럼 뭐 스님 다 뻔히 아는 거 하나만 하는 소리고요. 이래야 맞거든. 누가 그거 모른다요. 이래야 돼요. 응? 된장은 누렇고 고추장은 빨갛다고 하면은 그 뭐 하나만 하는 소리로 왜 돼?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된장이 누렇고 간장이 고추장이 뻘는지를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환장할 일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것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곡선의 문제, 삼분 변작의 문제, 그 다음에 절토와 보토의 터잡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건축은 또 굉장히 장엄하다 할 때 서양은 높이 올라가면 장엄하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넓게 펼쳐지는 것, 광교성의 문화예요. 연기적 사상 때문에 그래. 건물과 건물이 수천 백채가 있대. 겁나게 크대. 이래. 근데 서양 사람은 굉장히 높대. 만약에 그런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합니다. 우리는 관계성의 문화. 여러 유형의 다른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대. 이것이 장엄함, 아름다움이야. 미의 기준이 그렇게 달라. 이게 다른 것이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여러분의 문화적 유전자로서 가슴 속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새롭게 생산해 준 말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끄집어 여러분의 본래 문화적 자산을 회복시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더 하고 그 페이퍼를 잘 읽어보라고. 그럼 들고 가서 절에 가서 그 실질적으로 이것을 말씀해 놓은 이 말에 실제 표현된 조형이 뭘까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 끝낼게요.